도쿄의 한 연구원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부했던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는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17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그녀는 일본 정부가 애써 감추려 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하고 일본 사회에 폭로한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루입니다. 저는 도쿄의 한 대학에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36살의 신진 연구원이에요. 요즘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 일본 사회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던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웃나라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더욱 놀라운 건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 이른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삶의 지향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한국은 꽤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예민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중 학교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중요한 시기에 해외에 나간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려앉았을 때의 그 생경한 공기와 풍경은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그저 일본과는 다른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같은 방 친구였던 유키와 숙소 근처 편의점에 몰래 다녀오려다 그만 방향을 잃고 낯선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만 것이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공포감에 유키와 저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중년의 한국인 아저씨, 지금 생각해보니 철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당황한 저희를 진정시키고 서툰 손짓 발짓과 짧은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저희가 묵는 숙소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구실에서 K-팝 안무를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문득 17년 전 그 밤의 따스함이 떠오르곤 해요. 저 역시 어느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겨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일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제 안의 한국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느끼는 일본 사회의 모습과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더 자세히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인류학 연구원으로서 저는 일본 사회의 문화적 흐름과 그 이면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실 안팎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타오르는 한류 열풍의 뜨거움을 생생하게 느끼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애써 외면하며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현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부끄러움까지 느껴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위안부 동원과 같은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다양한 사료를 통해 접하는 진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거나
슬쩍 비껴가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언론을 통해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는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제게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고 때로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면 연구자 이전의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듯 보이지만 이를 위해 이웃나라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솔직히 좀 비겁해 보이기까지 해요.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계속 삐걱거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한국 사회는 과거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는 K-팝 스타의 컴백 소식에 환호하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손꼽아 기다리며 한국 브랜드 제품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고 뜨겁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일본의 모습인지 가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로 향하던 중 저는 우연히 제가 지도하는 학생 몇몇이 빈 강의실에 모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학구열에 불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슬쩍 다가가 보았죠. 그런데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전공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한국어 교재와 빼곡히 메모가 적힌 단어장들이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발음을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스처를 섞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진지함과 열기가 단순히 취미로 배우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흙깃본 교재들도 기본적인 회화책뿐만 아니라 시사, 역사, 문화에 관련된 제법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을 넘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특히 일본의 미디어나 교육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정보가 아닌 진짜 한국의 이야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일본과의 관계 속 진실까지 알고 싶어하는 듯한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이 품고 있는 더 큰 그림이었어요. 그들의 대화 조각과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놀랍게도 한국 이민이라는 것을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이는 이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목표이자 일종의 트렌드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문화적 동경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IT, 게임 개발, 콘텐츠 디자인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일본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정체된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한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 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학비 역시 일본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문화적으로도 한국 사회 특유의 역동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연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등이 일본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지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이들의 한국행 열망 속에 장기화된 경제 침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여전히 치열한 취업 경쟁 같은 일본 사회의 암울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성, 심리 또한 짙게 깔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꿈꾸는 일본 청년들의 모습은 저에게 일본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눈빛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마주했던 일본 젊은이들의 뜨거운 한국행 열망은 제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세계는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두 나라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평판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본 관련 자료들의 내용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외국의 시선은 시기나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꽤 변동폭이 컸고, 특히 과거사 문제나 최근의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반면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눈부신 경제 성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 경험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었어요. 특히 현대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과 국제사회의 평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니 여러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게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20세기 후반 이후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여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거나 이미 추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3년 IMF 자료 기준으로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게 되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본 기업들을 압도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였고, 조선업 역시 수주량이나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IT 기술력과 스마트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배터리 기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까지. 심지어는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약진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과 같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일본이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변화들을 마주하며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자부심이자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에 의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브랜드들은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그야말로 호령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디자인, 성능, 품질 모든 면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특정 시장에서는 이미 그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까지 한국 브랜드들은 발빠르게 전기차와 수소차 라인업을 확장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오랜 자부심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더딘 행보를 보이며 고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통계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일본 브랜드들의 입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 불안감을 더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관세 정책 관련 논란이었어요. 이전 행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현대차가 미국에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경제 기여도를 높이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는 무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산 자동차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 소식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업계는 부랴부랴 미국 정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측은 FTA 부재를 이유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지인 타쿠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현재 업계가 느끼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한국 기업들의 무서운 약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대응 전략을 찾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났죠. 설상가상으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며 IRA 보조금 혜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아직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미비하여 향후 가격 경쟁력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단순히 통상 마찰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느꼈어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을 고집해온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고민을 지켜보며 복잡한 상념에 빠져있던 저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병을 앓는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죠. 휠체어에 의지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더 늦기 전에 평생 소원이었던 해외여행을 함께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 어머니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고 아버지 역시 이웃나라의 발전상이 궁금하다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저의 개인적인 관심과 부모님의 바람이 맞아떨어져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지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7년, 아니 거의 18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공항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세심하게 이동을 돕고 능숙한 일본어로 안내해주는 모습은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여행 내내 한국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버지를 위한 배려로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잘 설치되어 있었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일본어 안내방송과 스크린 정보가 제공되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복잡하기로 유명한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훨씬 직관적이고 환승 시스템도 편리했으며 교통비 또한 훨씬 저렴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는 내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불편함이나 귀찮음보다는 자연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풍성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지글지글 구워 먹는 삼겹살과 달콤 짭짤한 불고기, 얼큰한 찌개와 길거리에서 맛본 떡볶이와 어묵까지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합리적인 가격의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특히 식당마다 당연하다는 듯 무료로 제공되는 다채로운 밑반찬과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주는 리필 문화는 부모님을 연신 놀라게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선과 친절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현대적인 빌딩 숲과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공존하는 풍경,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던 남산타워에서의 시간 등 모든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갔습니다. 숙소로 잡은 호텔 역시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쾌적했으며 욕실에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세심함까지 엿볼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출국을 위해 다시 찾은 공항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귀찮은 시선을 받거나 스스로 위축될 때가 많았는데 생면부지의 외국인인 자신에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꾸밈없는 친절과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는 마음이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와 젖은 눈시울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 여행을 더 일찍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잠시 후회했지만 이내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동경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는지 더욱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고, 일본 사회가 애써 외면하려 하는 현실과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다음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아름다운 다른 계절을 꼭 경험하게 해드리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 연구원 하루 씨의 시선을 통해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한국을 향한 솔직한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뭉클했던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경험한 예상치 못한 친절과 배려에 조용히 눈물 흘리셨다는 대목에서는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